안녕하세요. 몰기지 브로커 케빈입니다. 오늘은 우리 크리스 리 몰기지 브로커님을 모시고 아주 중요한 리포트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 내용에 들어가 보자면 지난 4월 16일 날 이제 뱅크 오브 캐나다가 프라임 레이트를 퍼즈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개했는데 그중에 Monetary Policy Report라고 해서 이제 MPR로 줄일 수 있죠. 한국말로 따져보면 사실 이제 통화정책 보고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마다 올리는 컬럼에 이 내용을 좀 다뤘었었는데 이걸 좀 영상으로 한 번 더 소개해 달라고 또 부탁드려 주신 또 구독자분도 계셔서 특별히 준비한 시간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자료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죠. 자, 말씀드린 뱅크 오브 캐나다의 4월 달 NPR 리포트인데요. 사실 내용들은 이미 퍼블릭에게 공개가 된 내용들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몰기지를 받아야 되는 바이어 입장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식 사이트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그 부주제를 가지고 이 내용들을 좀 나눠놨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약본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이 자료가 요약본인데 네. 요약본이 무려 52페이지입니다. 어, 52페이지짜리 영문 요약본을 본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이게 요약이 될까라는 조금 퀘스천이 들어서 저희가 시간과 노력과 저희의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어, 짧은 한 페이지짜리 요약본을 좀 준비해서 저희가 올린 게 있습니다. 요 자료를 또 보시죠. 자, 저희가 일단 4월 달에 올렸던 이 캐나다의 NPR 리포트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페이지짜리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또 우리 대부분의 구독자분들과 또 영상을 보시고 저희 소셜미디어 보신 분들이 또 한국 분들이시니까 한국말로도 좀 번역을 해봐서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4월 16일 날 뱅크 오브 캐나다는 프라임 레이즈를 퍼즈했죠. 굉장히 오랜만에 네. 퍼즈한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시장에 있는 홈 바이어들이나 또 몰개지를 받거나 아니면 금융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어느 정도 약간 충격으로 다가왔을 건데 물론 이게 뭐 한 번 동결됐다고 해서 평생 동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고 내려오겠죠. 그리고 벌써 뭐 우리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5월 15일이기 때문에 6월 달에 또 한 번 더 금리에 대한 발표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너무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동결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이 NPR 리포트에 정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에 대해서 이제 뱅크 오브 캐나다 얘기를 해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우리 캐나다 또 아마 전 세계적으로 성장 자체가 둔화된 거에 대해서 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를 얘기를 했고요. 다행히 우리가 계속해서 쌓아왔던 인플레이션 자체가 2.3%로 굉장히 잘 컨트롤된 건 맞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목표치에 비하면 뭐 2%를 목표치라고 했지만 사실 성장이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2%로 잡히는 거 뭐 어떻게 보면 이 코비드를 거치면서 인플레이션을 싸워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해서 이건 이제 정말 기부에 가까운 정도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상회이긴 하지만 성장이 둔화되는 것도 있다. 그리고 무역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기업과 가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배경이 있는데 그럼 이 배경 때문에 왜 동결되냐가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음,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나 여러 가지 시나리오 때문에 우리가 성장이 둔화될까를 얘기했을 때는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갈등이 너무 크다. 관세에 대한 어떤 정책과 사실 트럼프는 원웨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트럼프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질러놓고 일을 해결하고 있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관세에 대한 갈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뱅크 오브 캐나다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또한 아주 서서히 이제 2% 미만으로 1.5%까지 좀 하락이 되고 안정이 되면 어느 정도 다시 금리를 내릴 준비를 하겠다라는 첫 번째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정말 이 갈등 자체가 너무 커져서 전면적으로 이제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면 뭐 예를 들어 캐나다와 또 캐나다랑 비슷한 어떤 스탠스와 미국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나라들이 좀 뭉쳐서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 이거는 뭐 GDP도 떨어질 거고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좀 어두운 이야기와 이런 이유들을 가지면 그럼 금리 좀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다시 반문할 수 있는데 일단 뱅크 오브 캐나다는 현재 시점에서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번에 금리를 동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금리를 낮춰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2.45%라고 하는 거의 초저금리 시대의 프라임 레이트를 2년 정도 거치고 그 다음에 7.2%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는 또 다른 2년을 거친 다음에 정말 서서히 0.25, 0.5씩 내려와서 지금 4.95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런 시나리오 두 개, 좀 제한적이던 아니면 정말 전면적이던 어떤 큰 갈등이 생긴다면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이 금리를 더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미리 내려버리면 나중에 내려서 부양시켜야 되는 체력이 없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생각해 보면 일단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이 계속 바뀌는 물론 매달마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그 리포트가 정말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에너지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다른 좀 기타 뭐 그로서리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적인 상품의 가격들은 올라가고 있어요. 뭐 크리스 님도 좀 체감하시죠? 요즘에 뭐 가스 값은 조금 좀 어느 정도 많이 컨트롤된 것 늘었습니다. 같죠? 그죠? 대신에 우리가 사 먹는 뭐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조금씩, 네. 미국이랑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관세인데, 관세가 지금 뭐 유예하고 이러고 있지만, 이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이제 이게 한 두 달 되다 보니까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씩 뭐, 식품 쪽에서도 이게 관세 때문인지 정확히 뭐, 알 수는 없지만, 가격이 오르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어떤 마트에 가면 뭐 캐네디언 프로덕트랑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들어온 프로덕트를 좀 나눠 놓는다든지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리고 가격도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거 비용은 사실 여전히 높습니다. 뭐 캐나다에서 주거라 한다면 뭐 한국처럼 전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먼슬리를 내야 되는 월세, 그러니까 렌트 비용과 또는 내가 집 오너로서 몰기지를 가지고 몰기지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높지 않나. 그래서 이 캐나다가 봤을 때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어떤 부분 중에 주거 비용이 너무 높을 수 있다라는 거. 참 이것도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인데 한 번 올라간 주거 비용을 어떻게 낮추겠습니까? 전좀 많이 지으면 되죠. 공급을 늘리면 된다. 그죠? 네, 공급을 늘렸을 때 그럼 시장 가치가 하락된다면 또 그게 좋은 것인가라는 또 생각도 그죠. 하게 되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에 캐나다가 좀 멈춰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의 회복세가 주춤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unemployment rate이 굉장히 높았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어 보이는데 그 어느 정도 unemployment rate이 뭐 8%, 7% 이렇게 되는 건 너무 높으니까 한 4, 5% 정도로 좀 낮아지면서 어느 정도의 좀 성장도 일어나는 좀 일반적인 좀 상황으로 갔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좀 느려지다 보니까 실제 소비하는 심리도 많이 약해졌다라고 뱅크 오브 캐나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사실 몰기지 브로커로 일을 하면서 저희의 손님들은 대부분 이제 인컴이 어느 정도 스테이블한 잡에 계시거나 좀뭐 오랫동안 일을 하셨거나 다운페이도 많이 모았거나 이게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끝판인 부동산에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강한 음, 부분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다른 인더스트리들, 예를 들어 뭐 자동차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진입 장벽이 좀 낮은 인더스트리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뭐 직장을 잃었거나 또는 벌써 내가 뭐 잡을 찾고 있는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인터뷰도 못 봤다. 이런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뱅크 오브 캐나다가 물론 통계적으로 해석을 하겠지만 분명히 고용의 회복세가 주춤이 되고 소비 심리는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또 이렇게 기준금리를 동결한 거 아닌가. 또 NPR을 통해서 확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글로벌 변수에 대해서도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글로벌 변수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다 알죠. 사실 한 나라에 대한 변수죠. 네. 이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항상 믿음직스러운 큰형님의 스탠스로 야, 우리가 다 해결해 줄게. 약간 이런 나라였던 것 같은데 2024년 말부터 2025년의 모습만 봤을 때는 거의 꾸러기 수준이에요. 깡패형이 됐습니다. 그죠? 진짜 자기 마음이에요. 깡패형이고
사실 이게 이 NPR 리포트가 4월 15일 날, 16일 날 발표된 거긴 하지만 벌써 한 달 사이에 미국이 캐나다한테 보여주는 스탠스가 세 번 정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러니까 투표도 끝났고 정부에 대한 정책적 방향도 다 나오고 이제는 미국에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미국이 관세에 대한 뭐 어그리먼트도 갑자기 하게 되고요. 한 일주일 전에는 또 중국하고도 벌써 뭐 그렇죠. 이야기를 끝내고 영국하고도 이야기를 끝냈죠.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강한 나라들과 하나씩 하나씩 관세를 해결하면 언젠가는 우리 캐나다 또는 뭐 한국, 뭐 일본 이렇게도 또 내려온다면 이런 관세에 대한 또는 보호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근데 또 그 해결이 얼마나 빠르게 또는 얼마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결될까는 또 그렇죠. 미지수인데 해결이 돼도 그게 유지가 될까? 그 약속이 이행이 될까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해결이 된다고 해서 또 지금 앞서서 협정이 되는 나라들 보면 관세가 0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관세가 10%가 남든 몇 프로가 남든 남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물가가 그래도 좀 올라가게 되면은 뭐 금리 내리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좀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과 중국 등 다른 주요 국가들도 앞으로 이런 글로벌적인 변수 때문에 물론 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겠지만 정말 많은 나라들이 갖고 있는 컨플릭트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에 정말 그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체력을 키워서 추후에 있는 일들을 대비해야 된다가 4월 달에 뱅크 오브 캐나다의 스탠스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뱅크 오브 캐나다가 보여준 이렇게 딱 자료로 알려준 거에 대한 내용 정리인데요. 이제는 뭐 크리스님과 제 생각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리스님 일단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 한 달 동안에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관세라든지 또는 정말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들이 원하는 바가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역을 통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파워를 다시 찾아오겠다. 이런 관세를 통해서 나의 입김과 어떤 보이스를 정말 강하게 내가 내보이겠다라는 그 스탠스도 충분히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좀 인상 깊게 그리고 가장 무섭게 봤던 건 미국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뭐 부채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해외에 있는 나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렇죠. 스탠스가 참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미국에 있는 내부적인 이슈를 본인들이 타겟을 받지 않게끔 끌고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 단결시키거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문제들을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어떻게 보면 떠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캐나다, 뭐 캐나다는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참 궁금합니다만 크리스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에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 모기지를 이제 다음 달 초에 받아가지고 계속 많은 걸 알아봤는데 어쨌든 지금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아직 음. 뭐 트럼프가 어떻게 관세를 가지고 갈지도 모르겠고 아예 없앨 것 같지 않다는 쪽이 조금 더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서 그러다 음. 보면 물가가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은 캐나다 경제가 안 좋아지겠지만 물가는 또 올라갈 것 같이 꿈틀 내거나 아니면 뭐 2% 중후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캐나다 은행이 부담을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뭐 급격히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는 좀 없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고정금리가 조금 좋게 나와서 고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음.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받아들이시던 그럼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네. 저는 어쨌든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그냥 이 월 페이먼트를 고정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시기에는 한 3년 정도는 그냥 고정시켜 놓고 이게 줄어들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올라갈 수도 있는 뭐 관세를 미친 척하고 트럼프가 계속 뭐 25%를 때려가지고 물가가 막 3% 4% 오르면 캐나다 은행이 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일이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가자. 그래서 저는 고정을 택했거든요. 그래서 네.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아마 우리가 몰기지 브로커로서 좀 은행들의 움직임에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비슷한 뷰를 갖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4월 16일 이후부터의 몰기지 이자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고정금리에 조금 더 은행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뭐 프로모션도 노골적으로 뭐 3년 고정이나 5년 고정만 한다거나 아니면 5년 변동의 디스카운트의 폭을 줄이는 거죠. 뭐 예전 같은 경우는 프라임 마이너스 0.1%에서 0.8% 정도의 5년 변동을 받았다면 지금 아마 최선을 다해봐야 프라임 마이너스 0.5에서 0.6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다가 또 요즘엔 또 살짝 내려오는 분위기가 네. 보이거든요. 그래서 변동과 고정이 물론 금리 차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많이 나진 않지만 그리고 과거에 비하면 사실 많이 줄어든 건 맞는데 원래라면 변동이 지금 확실하게 고정보다 유리하게끔 이자가 쌓여야 되는데 은행들은 또 디스카운트를 줄이면서 변동이 또 살짝 비싸게 셋업을 해놓은 거 보면 아 이거는 일단 몰기지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현재 말씀하셨던 불확실한 것들이 은행에서 봤을 때도 아 야 이거는 뭐 고정적으로 좀 밀어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진짜 민감하게 체크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한 1, 2년 정도 이후에 이 영상을 다시 본다면 우리가 이야기 나눈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결과가 나와 있을 거니까 우리가 좋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겠지만 보통은 이 NPR이라는 리포트를 보면 자, 우리가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이렇게 할 거야. 다다음 분기쯤에는 뭐 프라임을 2번 정도 내릴 거야.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가 되면 내가 몇 프로까지 내려줄게. 지금까지는 좀 명확한 어떤 골과 목표와 그리고 명확한 투두를 좀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4월 달에 나온 거는 거의 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알 수 있는 것도 별거 없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조심해야 돼. 내가 나중에 큰 그렇죠. 문제가 생겼을 때, 경기 침체가 진짜 디프레션이 왔을 때 내가 내려줄 테니까 일단 잠깐 참자. 좀만 숨을 참아봐. 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 걱정은 6월 달에 만약 금리가 한 번 더 동결이 된다면 몰기지적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혼돈스러울 겁니다. 고정을 해야 되나, 변동을 해야 되나. 마음은 변동 같은데, 은행의 그렇죠. 시그널은 고정 같고, 은행하고는 반대로 가서 뭔가 은행들이 좀 이끌어가는 것과는 다른 쪽으로 가야 내가 이득일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이게 불확실성이 많은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홈 바이어 분들과 또 저희 같은 몰기지 브로커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 예측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정말 민감하게 체크를 하더라도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손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들을 그러니까 예상과 예측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 대응의 개념인 것 같은데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한계가 있죠. 집이라는 걸 구매해야 되는 타임라인이 꼭 어떤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라든지 뭐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에센셜한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럼 그 과정에서 몰개지를 선택할 때 몰개지 금액을 조정한다거나 뭐 변동 고정 상품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같은 프로페셔널들과 좀 터놓고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본인이 선택한 거에 일단 최소한의 후회를 남기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리스님하고는 사실 이런 경제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좀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지만 혹시라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더 스페시픽한 토픽을 가지고 저희의 생각을 듣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그 주제를 가지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리스님, 일단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